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버려진 아이가 가족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핏줄을 찾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인생의 한순간 사소한 물건이나 작은 단서 하나가 당신의 모든 과거와 연결되어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거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처럼 한이 맺히고 억울함 속에서도 살아가야만 했던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버려졌어요. 한겨울에 차디찬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던 날, 제가 남겨진 곳은 교회 앞이었죠. 유모차에 담긴 채로 버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러운데 제 손목에는 낡고 빛바랜 은색 팔찌 하나만 걸려 있었대요. 그 팔찌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데 글자가 너무 흐릿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부모님과 연결될 유일한 단서였다니 생각할수록 참 만막하죠.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버려졌고 그 차가운 현실이 제게는 첫 번째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교회 목사님은 저를 잠시 데려다 키워주셨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그 순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 가족도 저를 더 이상 책임질 여력이 없어졌고 저는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시설로 옮겨지던 날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 같은 건 애초에 없었죠.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란 생각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설에서 보호 가정으로 옮겨진 건 마치 예정된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보호 가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간혹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제가 숨쉬는 것조차 짐스럽다는 눈초리를 견뎌야 했는데 제가 머물던 한 집에서는 매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어린 저에게 마치 규칙처럼 들렸고 그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걸 강제로 배웠죠. 어느 한 집에 맡겨졌을 땐 그 집 아주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제가 식당 설거지를 도맡아 했어요. 여자애니까 손이 야무질 거라고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가서 쌓여있는 접시를 닦아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청소까지 전담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도 쉬는 날이 없었고 밤이 오면 그냥 눈을 감고 쓰러지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때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냉혹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곳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또 다른 보호가정에서 을붓딸처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집 친남매는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고 이유 없이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어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뺐거나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이는 건 일상이었죠.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어른들이 그런 일을 보면서도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애는 원래 부모도 너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어린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더 미웠고요.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가?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건 저에게 맞지 않다는 거요. 제 삶을 지키는 건 결국 제 몫이라는 걸 알았고, 중학생 때 너무 힘든 곳에서 있었기에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어요. 솔직히 그때는 앞이 깜깜했지만 그 집안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지만 그냥 그 순간엔 뛰쳐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한참을 걸었는데 우연히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밤도 늦었는데 혹시 갈 데가 없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라도 하자고 했죠. 아무도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을 거라고 하길래 그 경찰관을 따라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한 번도 누구에게 제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 경찰관은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왜 집을 나왔는지, 그동안 힘들진 않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나하나 해주시는데 그 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여전히 낯설고 마음을 붙이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때마다 제 손목에는 낡고 해진 팔찌를 보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매일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찌를 꼭 쥔 채 울면서 잠든 적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팔찌는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어 보육원의 도움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가서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시원에서 살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시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결국 30살이 되던 해 저는 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처음에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경찰관이 해주셨던 저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울컥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첫 근무날이었어요. 순찰을 돌며 골목길을 지나던 중 작은 동네 음식점 앞에서 왠지 모르게 귀에 거슬리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가게 쪽을 바라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할머니는 계속 작게만 대답하시고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거슬렸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고 한동안 상황을 지켜봤는데 중년 여성의 직원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예요? 매번 찾아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민폐 좀 그만 끼치라고요. 그냥 밥 한 공기만 주면 안 되겠니? 배가 고파서 그래. 여기 밥 주는 곳 아니라고요. 여긴 장사하는 가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공짜로 밥 퍼드리려고 가게 차린 줄 아세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나가세요 제발. 나도 여기 돈 보탠 거 알지 않니? 그때 조금이라도 도와준 거. 그거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걸로 지금까지 우릴 휘둘러요? 얼마나 더 퍼줘야 끝날 건데요.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요. 난 그저 배가 고파서 온 건데. 할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겨우 몸을 가누셨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나시는 게 너무나 힘겨워 보였죠.
그런데도 또 한 번 밀치는 바람에 결국 바닥으로 넘어지셨고 그 순간 저는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 단숨에 음식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순찰 중인 경찰관입니다. 아유, 경찰관님, 저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할머니가 자꾸 공짜로 밥을 달라고 하셔서요. 저희 장사를 방해하시니까. 공짜로 밥을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밀치신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분이 계속 오셔서 진짜 장사가 안 될 지경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야죠. 손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계속 참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관님, 저희도 억울해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억울함이 당신들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머니 상태부터 확인하시고 이 일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겁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바빴지만 저는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음을 굳혔어요.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다치신 곳이 있는지 물으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니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시며 괜히 자신이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저는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드리고 그 직원들한테 가서 이 상황은 경찰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하시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해명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신고 안 한다고 그냥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전 일단 직원들에게 연락처를 받고 있는데 허름한 가방을 꼭 쥐고 계신 할머니가 슬그머니 뒤돌아서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서둘러 할머니를 불러세웠습니다. 할머니를 잠시 불러세우며 어디 가시는지 괜찮으신지 물었는데 할머니는 괜찮다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주변 상인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듣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유, 경찰관님, 저기 음식점 직원들 다 저 할머니 자식들이에요. 아까 보셨죠? 저 큰딸이랑 둘째 아들이 저렇게 엄마를 대하는 거라니까요. 네? 자식들이라고요? 아까 그 직원들이요? 정말 저 할머니 자식들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저 식당이 원래는 저 할머니가 하시던 가게였어요. 근데 저 두 자식들이 뺏은 거예요. 막내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딸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요즘은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저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까? 증거랄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매일 보는 게 다예요. 저 할머니가 저 가게 앞에서 배고프다고 하면 저 두 자식들이 늘 저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웃들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혹시 그동안 경찰이나 복지기관에 신고하신 분은 없나요? 몇 번 얘기 나왔었죠. 근데 뭐 자식들이 가족 문제라고 해서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경찰 오면 대충 둘러대시고요. 아무래도 자식들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상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식들이 친어머니를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떠돌고 계신 모습을 보니 이 상황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걸음을 옮겨 골목으로 향했을 때 할머니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주저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난 그냥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애들한테 잘못했어. 할머니, 아까 그 식당 직원들이 정말 할머니 자식들입니까? 그래, 내 큰딸이랑 아들이지.
가게도 원래 내가 하던 건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네. 근데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경찰 양반.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할머니, 일단 뭐라도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난 그냥 김밥 한 줄만 사줘. 그거면 되는데 내가 1,000원이 있거든. 그 돈 줄게. 보태서 사주면 고맙겠네. 잠시만 있어봐요. 그러다 할머니가 낡은 가방을 열어 탈탈 털어 보이시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약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가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자식들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돈 안 주셔도 된다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서 김밥을 사다 드렸는데 할머니는 김밥을 드시는 동안에도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거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첫 근무날 첫 발을 내디딘 심정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와 꽤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오후 근무였던 탓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파출소에 도착했는데 근무 준비를 하고 나오자 서 안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나가보니 며칠 전에 음식점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쥔 채 온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초라하고 지저분해진 옷차림은 며칠 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듯 보였고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여쭤보며 무슨 일이 있으신지 묻자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질 만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간절했고 저는 일단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집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집이 어디신지, 주소를 아시거나 근처에 기억나는 건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자신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계속 횡설수설하시며 머리를 감싸주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혹시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신원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드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지만 자식들이 일한다던 음식점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할머니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 팔찌가 너무 낯익지 않냐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고 저랑 똑같은 팔찌 같다고 하는데 동료의 말을 듣고 보니 할머니 손목을 보는데 낡고 희미한 은팔찌를 하고 계셨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제가 근무가 끝나면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던 팔찌와 똑같은 모양이었죠. 경찰관은 근무 중 신체에 장식품을 부착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근무가 끝날 때 팔찌를 다시 차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 팔찌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분명 어딘가서 누군가에게 받은 것 같긴 한데. 할머니, 혹시 이 팔찌를 받은 곳이 어땠는지 기억 안 나세요?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런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뭐든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 팔찌가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랑 너무 비슷해서요. 글쎄, 모르겠어. 요즘 내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할머니가 모르겠다고 하시니 더욱 의무만 커져갔고 저는 어떻게든 이 팔찌의 출처를 알아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묻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자식들이 일한다던 음식점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상인들의 말에 또다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할머니는 집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할머니와 제 팔찌가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집에 대한 단서를 떠올리기 위해 애쓰셨는데 집에 대해 말씀하시길 초록 대문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문이 다 똑같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파출소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를 돌며 초록 대문이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죠. 사실 초록 대문이라는 단서 하나와 정말 초록색 대문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며 할머니의 기억을 따라갔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할머니가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고 허름한 초록색 대문이 눈앞에 보였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긴 했어요.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어질러져 있고 지저분한 상태였어요.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작은 화분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할머니는 이 집이 본인 집이 맞다고 했지만 저희는 아직 이 집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두운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새어 생긴 얼룩이 선명했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부서진 가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안 곳곳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창문에는 커튼 대신 낡은 천 조각이 간신히 걸려 있었어요. 이런 황폐한 풍경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중년 여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몰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는데 몸은 뼈만 남은 듯 삐쩍 말라 있었고 머리는 거의 허리춤까지 오는데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짚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포효를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뭔가 깊은 사연과 두려움이 깃든 외침처럼 들렸어요. 저희가 그분을 말리며 대치를 하고 있자 더 난리가 났죠. 나가라고, 여기 들어오지 마! 막내야, 괜찮아. 엄마야, 나야. 저 아저씨들은 나쁜 사람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얘는 내 막내딸인데 남자만 보면 발작을 해.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부탁이에요. 남자는 다 똑같아.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결국엔 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부탁이에요. 제발 남자 경찰관님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자극하면 안 돼요. 할머니의 부탁에 저는 같이 온 동료들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남아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남자 동료가 나가자마자 할머니의 막내딸은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며 끝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들어간 방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집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몇 시간 전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잠시 기억이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여전히 마음에 걸리던 팔찌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서요. 저기 이 팔찌 말인데요. 이 팔찌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님 따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팔찌 말이야. 우리 집 식구들 모두 가지고 있어.
가족이니까 다 똑같은 걸로 맞춘 거야. 가족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흔하게 어디 금은방 같은 곳에서 사신 건가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가족끼리 똑같은 팔찌를 맞춘 거야. 내가 사지는 않았고 가족끼리 이런 거 맞추고 할 때가 있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고. 사실 흔하게 살 수 있는 팔찌였다면 할머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팔찌가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텐데 따로 맞췄다고 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팔찌를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죠. 일단은 그 집을 나왔고 할머니를 집에 무사히 모셔다 드렸으니 임무 수행은 했는데 그 집에서 마주했던 할머니의 막내딸의 충격적인 모습과 팔찌에 대한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동료와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제가 찝찝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동료가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보고 고하라고 했으니 혹시 모르니까 이 할머니와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가족을 찾고 싶었지만 가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릴 적부터 제가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서 이제 와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았거든요. 만약 제가 가족을 찾았을 때 그들이 저를 반기지 않는다면 아니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고집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머니의 팔찌의 연관성을 보니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란스럽고 답답한 생각들 속에서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뭔가가 있다면 빨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가족이 아니라면 더 포기가 빠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고 다른 자식들은 식당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게다가 막내딸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해 대화조차 시도하기 어려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할머니께 친자 검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요. 며칠 뒤, 저는 근무가 없는 날 한 번 더 그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셨고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저랑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DNA 검사라니. 자네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왜 그런 걸로 알아봐야 하는 거야? 할머니, 저도 사실 이게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팔찌를 보고 느껴지는 뭔가 묘한 연결이 계속 마음을 놓아주질 않아서요. 할머니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한 번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 묘하긴 하네. 이 팔찌를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너랑 얘기해보니 나도 자꾸 생각이 나.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나도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할머니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동의하셨고 저는 혹여나 할머니가 말이 바뀌실까봐 얼른 검사를 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DNA 채취 키트를 사용해 할머니와 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고 제 것도 채취해 유전자 분석 전문기관으로 보내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도착했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던 중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99%의 확률로 할머니가 제 혈육이라는 결과였죠. 순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할머니께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직접 찾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저희가 혈육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처음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할머니는 이내 모든 것을 깨달으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떨며 본인이 죄인이라고 기함을 지르셨습니다.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붕붕 떠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다시 발현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모든 게 담겨 있다며 상자를 건네셨고 본인이 제대로 된 기억과 판단을 해주지 못하는 대신 이걸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자 안에는 빽빽히 적힌 일기장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할머니는 본인이 쓴 일기장이라며 지금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걸 읽고 제가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판도라 같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온갖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일기장들 안에 제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섞인 채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상자 속에 담긴 진실과 마주하며 이 모든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제가 누군지 그리고 할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상자 안에 빼곡히 적힌 일기장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과거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속에는 할머니의 과거와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저는 할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손녀였고 제 친엄마는 할머니의 막내딸이라는 거였어요. 그 정신이 안 좋으셨던 분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정신이 멀쩡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해 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 속에는 엄마가 그 사고를 겪고 나기 전에 이야기도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일은 엄마가 외갓집에서 월세로 들어 살던 대학생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대학생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은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가끔 엄마에게 공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집 근처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는 등 작은 관심을 보여줬대요. 엄마는 점점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기 시작했대요. 종종 엄마를 데리고 나가 영화도 보고 학교 근처의 맛집에서 밥을 사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해요. 할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엄마 혼자만의 착각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대학생은 엄마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며 천천히 경계를 허물었고 결국 엄마가 방심한 순간 엄마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저를 가졌다는 걸 그 대학생에게 말하자 그 대학생은 엄마를 천하의 해픈 여자로 만들며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 남자를 꼬시고 다닌 결과라고 했다네요. 본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버리면 엄마 소문을 더 나쁘게 낸다는 말을 하곤 월세도 안 내고 도망을 갔다는데 엄마는 그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해요. 그러니 정신이 서서히 피폐해져 갔고 결국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엄마가 겪었을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25살 꽃다운 나이에 미쳐버리셨다고 해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저라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임신을 한 엄마는 저를 포기하기엔 늦었고 계속 복대를 칭칭 감고 다니다가 8개월이 되어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혔대요. 가까스럽게 저를 낳긴 했지만 엄마는 이미 정신이 미쳐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려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저만 보면 발작을 하셨고 나중에는 해치려고 했던 순간들도 써져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교회 앞에 두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제 손에 맞지 않는 팔찌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읽는 순간 이상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저를 버렸지만 동시에 그렇게까지 절 기억해 주신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손에 맞지도 않는 그 팔찌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난 뒤 저는 곧바로 할머니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마주한 순간 그동안 마음속 쌓여있던 의문과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할머니도 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셨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날의 선택과 그로 인해 생긴 후회들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랜 오해와 상처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가 바로 저를 떠나보낸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더는 혼자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걸 알면서도 네가 날 이렇게 보살펴 주다니 정말 고맙다, 내 손녀야.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이해가 돼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랑 엄마를 지킬게요. 그리고 일단은 엄마한테는 저에 대한 건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 이 약속은 내가 어떻게든 꼭 기억하고 지키마. 그 결심의 첫걸음은 할머니가 막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할머니와 엄마를 오랫동안 방치해둔 엄마의 형제들에게 맞서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조차 다 빼앗기고 심지어 물리적인 압박까지 당했으니 이제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쉬는 날을 이용해 저는 할머니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엄마의 언니, 오빠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마저 몰래 매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기 동생을 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본인들 보고 책임을 지라고 했나요? 할머니랑 엄마가 가지고 있을 걸 뺏지는 말아야죠. 할머니가 차린 식당을 뺏고 밥 좀 달라고 찾아온 할머니까지 쫓아낸 사람들이 끝까지 양심 없다고 생각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미 할머니와 제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으니 그 사실을 토대로 할머니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증언이 이 일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과거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한 증언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죠. 할머니,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식당 이야기도 좋고 그 집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 내가 식당을 했었지. 그때 참 열심히 살았어.
그 식당을 결국 큰딸이랑 둘째 아들한테 넘겼거든. 애들 잘 되라고.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 그 식당을 큰딸이랑 둘째 아들한테 넘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애들이 달라고 했지. 지네들 둘이 협력하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길래 늙은 나보다 애들이 더 젊으니까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 내가 식당을 넘겨주면서 다 믿고 맡겼는데 그 뒤로는 내게 뭐가 돌아온 게 없었어.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 할머니, 너무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혼자였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때 식당을 넘기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싶어서. 그 말은 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할머니의 계좌 내역과 재산 처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모랑 삼촌이 해당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재산 처분 당시 할머니의 동의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조언을 듣자마자 저는 곧바로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서류와 수첩들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된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낡은 계약서 복사본과 은행 통장을 발견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모와 삼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할머니의 재산을 처분하고 식당 운영권을 가져간 내역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고 할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식당이 이모와 삼촌에게 넘어간 기록도 있었어요. 제가 이때 발견한 걸로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물어본 건데 지금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조차도 이미 이모랑 삼촌 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알아봤는데 이미 집까지 내놓았다고 한 거였고요. 하마터면 제가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할머니와 엄마가 모든 걸 다 빼앗길 뻔했어요. 특히 등기 이전 서류에 사용된 할머니의 서명은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와 대략적으로 일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명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명은 겉보기엔 할머니의 실제 서명과 비슷했지만 미세한 부정 확함이 발견되었고 이는 강제로 서명을 받았거나 대리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였죠. 이모와 삼촌이 할머니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순간 저는 단호히 그들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죄인인데도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모랑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동안 굳게 닫혀있던 식당은 어느 날 문이 열려 있었고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얼굴에 살이 더 뒤룩뒤룩 쪄서 왔더라고요. 태평한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엄마랑 할머니는 밥도 못 먹고 삐쩍 말라서 김밥 한 줄로 하루는 버티는데 어떻게 자식이란 것들이 지들 배만 불릴지 알고 제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겨우 누르며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뭐야? 또 저번에 봤던 그 여경이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오셨어? 대한민국 경찰이 바쁘지도 않은가 봐? 별것도 아닌 걸로 참 잘 오시네. 오늘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어서 왔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할머니께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모라고 해야겠죠? 제가 이말자 할머니의 친손녀이고 당신들 막내 동생의 친딸이야. 뭐라고?
친손녀? 딸?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엄마가 버렸다고 했는데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건 댁들이 알 바가 아니고 이제부턴 제가 할머니 일을 대신 챙길 겁니다. 그쪽들이 할머니께 했던 짓에 대한 것들을 밝힐 거라고요. 일단 왜 치매 초기 때 강제로 서명받았고 재산을 몰래 처분했는지 설명하시죠. 통장 잔고가 바닥난 것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던 거지. 그만 변명하세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심지어 서명받던 날의 증인까지요. 할머니의 재산이 부당하게 넘어간 게 명백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도 우리도 정말 힘들었고 엄마도 도와준다고 해서 한 거라고. 할머니는 속여도 저는 속이지 못할 겁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할머니께 접근조차 못하게 조치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런 미친,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아니, 가족끼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때는 진짜 좀 어려워서 그랬다니까. 상황이 어려웠다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할머니를 내몰고 당신들만 배불리 살겠다고요? 그 말이 저한텐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라도 제대로 원상복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고요. 이모와 삼촌이 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죠. 그 뒤로 저는 할머니와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있을지 모를 이모와 삼촌의 해코지를 막기 위해서도 함께 지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엄마에겐 부드럽게 다가가 저번에 봤던 경찰관이라고 앞으로 이 집을 지켜드리려고 한다고 하니 엄마는 제 말을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모와 삼촌은 할머니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 자식 아니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감정이 오락가락하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이잖아. 그냥 집 명의만 다시 제자리로 해주면 안 돼? 이미 쓴 돈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요,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뉘우쳐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도 돈이 없어. 니들이 한 일이 자식으로서 할 짓이었냐?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짓을 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땐 저희도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랬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제일 장녀로서 너무 어리석었던 탓이에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내 재산이 필요해서 날 그렇게 속인 거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자식이어도 그걸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날 찾아오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면서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하셨고 저도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바로 소송 갈 거라고 하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할머니의 명의의 집은 다시 원상복구되었고 할머니 통장에서 마음대로 빼간 돈들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제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할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강하게 요구했어요. 할머니가 준 가게에서 돈 잘 벌고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는 거라고 하니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하길래 그 약속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공증까지 한 계약서니까 이거 어길 경우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요. 이모와 삼촌은 저에게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 더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했죠. 이후에도 저는 할머니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엄마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결하여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진희 씨,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더는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경찰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진희 씨가 얼마나 힘들게 견뎌오셨는지 알아서 이제부터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만 천천히 나아가시면 돼요. 경찰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써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난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진희 씨가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엄마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경찰관으로서 자신을 돕고 있다고만 믿고 계셨지만 저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그저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까봐 두렵거든요. 이미 과거의 무게로 버티기 힘든 엄마에게 또 무게를 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께도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저는 할머니는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할머니도 본인 딸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은 죽을 때까지 못한다며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짠하면서도 그게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묵묵히 간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지켜나가기로 했어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경찰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을 하고 출근 전에 할머니와 엄마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되었죠.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두 분을 만나러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계시지만 악화되는 속도가 많이 늦춰지셨는지 한결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세요. 엄마 역시 심리치료를 통해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계시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변화의 시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와 희망 같아요. 제가 경찰이 되고 직업으로서 처음 맡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첫 사건 같은 일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조사와 해결 과정은 업무 시간 외에 조사하고 알아봤지만 동료 경찰관들이 저의 상황을 알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는 저 자신이 역시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 저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을 병행하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건네주셨던 낡은 팔찌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작은 팔찌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셈이고 할머니 또한 이 팔찌로 인해 본인과 저희 엄마를 제가 지켜줬다는 사실에 늘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경찰이라는 제 직업을 통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가족의 아픔과 저의 진심을 나눌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돕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